안녕하세요. 푸케치북입니다. 이번에는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6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듣는 힘, 그 위대한 능력. 상대와 통하기 위해 우리는 대화를 한다. 대화의 목적은 이해다. 남을 이해시키고 내가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 대화를 한다. 그런데 목적과 달리 대화가 이해를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해를 막는 일이 빈번하다. 그 가장 큰 차이는 내가 하는 말의 양에 있다. 나는 상대를 이해시키기 위해 말을 많이 하려 하지만 말을 많이 하는 순간 이해는 점점 멀어진다. 내가 상대에게 하는 말의 양은 미니스커트 같은 것이란 표현이 있다. 흥미를 유발할 정도로 짧지만 주제를 다룰 만큼은 길어야 하기 때문이다. 너무 짧으면 오히려 매력이 떨어진다. 그렇다고 말을 많이 하면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아무리 유능한 설교자도 식사 시간을 앞두고 기도가 길어지면 신도는 짜증나기 마련이다. 평생 한 번밖에 들을 일 없는 주례사도 다시 한 번과 마지막으로가 이어지면 앞에 멋진 내용은 잊힌다. 상대와의 대화에서 내가 말을 더 많이 하는 것은 구조상 위에 있는 것처럼 인지되지만 사실 내가 완벽하게 위에 있다면 오히려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진다. 듣는 리더는 존중을 받지만 말하는 리더는 변명을 늘어놓는 것처럼 보이기에 돌아서서 실망한다. 그가 나를 이해하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는 그가 내 말을 끊지 않고 듣고 있느냐다. 우리는 흔히 아랫사람이나 친구의 말을 듣다 생각나는 말이 생기면 말의 의미 파악을 중단한다. 그리고 말을 끊거나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쳐들어간다. 이런 식의 대화가 몇 번 이어지면 대화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자랑과 예의적인 칭찬만 왔다 갔다 하는 수다로 변질된다. 사실 대화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빈도에 비해 대화법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일은 너무 적다. 어쩌면 대화법이란 인간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말을 할 줄 알면 대화를 할 줄 아는 것으로 생각하다 보니 대화의 기술은 한치도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듯 느껴진다. 승마 조련학과나 테마파크 디자인과, 치킨, 피자, 디저트를 개발하는 학과도 있는데 대화학과가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현대사회에서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 남의 의도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기술보다 더 중요한 기술이 있을 리 없다. 사실 대화법 관련 테크닉 기술을 담은 책을 보면 더욱 어이가 없다. 눈을 보며 이야기하고 맞장구를 쳐주라든가 유머 몇 가지를 기억했다가 적절한 때 사용하라는 식이다. 상대와 같은 행동을 해서 친밀감을 유지하고 마지막 말을 따라해서 듣고 있음을 암시하라고 가르치기 바쁘다. 중간중간 리액션이 담긴 응, 그래요? 라는 말을 넣으라는 당부도 물론 있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가르침 모두 대화의 본질을 벗어난 헛짓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누구든 언젠가 어디서는 한 번쯤 진정한 대화를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진정한 대화는 마치 진정한 섹스와 같이 테크닉이나 기구가 필요 없다. 서로 몰입하고 공감하고 대화 도중에 위안과 이해를 받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감을 준다. 누군가와 진정한 대화를 하고 싶다면 그 사람과의 대화에만 집중해야 한다. 전화기를 만지작거리거나 이 시간 이후 저녁을 어디서 먹을까 걱정해서는 안 된다. 이야기 도중 생각난 다른 일들을 생각하거나 나는 더 크게 다친 적이 있다면 정강이를 걷어 올려서도 안 된다. 그저 완벽하게 그의 말과 그 말의 의미를 듣기 위해 집중해야 한다. 상대의 경험이 자신의 경험과 완벽하게 동일한 경우는 없다. 그가 부모를 잃었다 말을 할 때 자신도 부모를 잃었을 때의 느낌은 공감되겠지만 그의 경험과 내 경험은 다른 것이기에 말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직장 생활이 힘들다고 말하는 상대에게 나 역시 힘들다고 말하는 건 최악이다. 그것은 공감이 아니다. 더불어 대화는 자랑할 기회가 결코 아니다. 상대가 흐름에 따라 이야기하도록 내버려두고 그 흐름을 따르면 그 대화에 맞는 질문이 떠오를 것이다. 흐름을 따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질문은 그의 대화의 방향을 바꿔 맥을 끊게 한다.
흐름을 따르지 않은 질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는 당신이 듣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몇 번 어수룩한 질문이 이어지면 상대는 본심을 말하지 않게 된다. 상대가 말을 할 때 진심으로 잘 듣는 것이 상대를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고, 상대가 마음을 열어 가슴 깊은 곳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다. 우리는 사실 말하기보다 듣는 것에 능하다. 말은 빨리 해도 분당 250개 정도의 단어를 사용하지만 들을 때는 거의 2배에 가까운 500개 정도의 단어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상대가 2번 말하면 1번만 말해야 적당하다. 우리가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말을 하고 싶기 때문이다. 내가 대화를 주도하고 싶기에 내가 말을 하는 순간 나를 주목하고 내가 이끌고 있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진정한 교류는 대화의 양이 아니라 대화의 방식에 있다. 상대가 말을 하고 내가 듣는 것이 대화다. 상대가 말을 하고 내가 그것을 이해하려 하면 그것은 교류다. 상대가 말을 하고 내가 공감하는 순간 한 인간이 내게 들어오는 것이다. 한국 사회의 불편한 모습들. 한국에 오면 해화동에 꼭 들려 꼭 한 번씩은 연극을 본다. 그런데 요즘은 공연장에서 매번 불편한 모습을 본다. 공연 중에 참여를 유도시킨다는 이유로 앞자리 관객의 외모를 빗대어 흉을 보거나 함부로 반말을 해대며 놀리기 일수다. 일부 코미디 공개 방송에서도 이런 일이 흔해진 듯하다. 하지만 관객을 놀리는 일은 재미있는 일이 아니다. 놀림당한 당사자도 그리 기분 좋은 일이 아니고 주변 관객도 자신이 지목될까봐 불안할 뿐이다. 들여다보면 무대 위 배우는 아무에게나 아무렇게나 말해도 된다는 생각이 다분해 보인다. 너 그 동네 얼마나 살았어? 몇 살이냐? 넌 얼굴이 왜 그따위냐? 수술 잘 됐다. 어제 둘이 뭐 했어? 같은 말들은 모욕에 가깝다. 공연을 위해서고 역할이 있다 해도 반말도 예의가 있고 품위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 기사님, 봉원사에서 좌회전한 후에 내려주세요. 그러나 택시기사는 대답이 없다.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알 수가 없다. 이 정도는 애교다. 담배를 피우거나 반말을 하거나 손님들 사이의 대화에 끼어들거나 정치적인 견해를 주장한다. 심지어 자신도 끼어들거나 과속을 하면서 다른 운전자에게 쌍욕을 날린다. 여자 승객이 낑낑거리며 트렁크에 짐을 넣는데 제자리에서 백밀러로 쳐다보는 기사는 또 무엇인가? 이렇게 무례한 택시기사들이 많은 나라가 없다. 양복을 차려입은 남자도 이런 일을 자주 당하는데 어린 사람들이나 여자들은 어떨까 심히 걱정된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한국의 택시 요금은 지난 10년간 동결된 것이 맞다. 하지만 택시기사의 서비스 역시 지난 30년간 동결된 것처럼 보인다. 무엇이 선행되어야 할지 모르지만 한국의 택시 서비스는 다른 산업에 비해 많이 뒤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한국의 국가적 위치를 생각하면 국격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다. 정책 이반자들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될 지경이다. 자, 손 한번 들어주시고 다 같이 파이팅을 외쳐주세요. 단체 사진을 찍을 때 매번 듣는 소리다. 번번이 그 민망함을 감출 수가 없다. 이런 사진이 어디 유치될까봐 부끄럽다. 주먹을 불끈 쥐고 파이팅을 외치는 모습이 내게는 과격해 보인다. 사실 파이팅은 응원, 격려의 의미를 지닌 감탄사다. 국립국어원에서 파이팅의 순화어를 아자 혹은 힘내자 등으로 대체해 보려 했으나 현실에서는 이런 구호들 중에 파이팅을 능가하는 것은 없어 보인다. 파이팅은 싸움이라는 뜻의 영어, 파이팅이 어원이다. 외국에선 이 영어 낱말이 응원이나 격려의 의미로 쓰이지 않는다. 외래어로서 변형되면서 현재의 힘내자란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미 파이팅은 한국어로 굳어져 널리 쓰이긴 하지만 싸움이라는 원래 뜻 때문에 응원이나 격려의 말로는 부적절하고 외국인에게 적대감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각종 비즈니스 친선 모임이나 친구들 모임, 때로는 결혼식에서까지 파이팅스러운 사진을 찍으려니 부끄러움은 온전히 내 몫이다. 타인에게 품위 있게 행동하고 누구에게나 친절하며
국제적 보편성을 벗어난 문화를 배제하는 배려심은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안전망이다. 또한 품위, 친절, 배려는 인간의 품성 가치 중에 가장 으뜸이다. 이 세 가지를 가진 사람은 가장 훌륭한 지도자감이고 가장 훌륭한 아버지이며 가장 훌륭한 배우자감이다. 인간이 품위를 갖추면 다른 인간들과 구별된다. 의외로 세상에는 품위를 가진 사람들이 흔치 않기 때문이다. 품위는 나이가 많은 사람도 그를 따르게 하는 힘이 있으며 어린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며 정숙한 여자들의 사랑을 얻을 수 있다. 기품이 있고 친절하며 남을 배려하는 남자를 키워낸 어머니들은 칭송을 받아야 하고 그런 여자를 키워낸 아버지들은 천국에 보내야 한다. 세상은 한 번도 기품 없는 사람을 마음으로 존중해 준 적이 없고 친절하지 않은 사람을 사랑해 주지 않으며 배려하지 않는 사람을 배려한 적도 없다. 품위를 갖출 때야 비로소 지도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친절이 몸에 배어야 사람들이 허물없이 따르며 배려함으로 모든 이의 호의를 얻어낸다. 이보다 더 강렬한 사회적 성공 도구는 이 세상에 존재한 적이 없다. 매년 생일이 돌아오는데 이 세 가지를 발전시키지 못했다면 자신의 생일을 축하받을 생각을 하지 말자.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출생을 축하할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품위와 기쁨이 스스로 생겨나고 남을 사랑하면 친절과 배려가 저절로 얻어진다. 부디 내년 당신의 생일은 마음껏 축하해주게 되길 바란다. 칭찬과 비방에 담대해질 때 날아다니는 모든 것은 눈에 띈다. 돌도 날아오고 화살도 날아온다. 이유가 있을 때도 있지만 이유가 없을 때도 화살이 날아오는 이유는 날고 있는 그 자체가 이유다. 눈에 띄는 모든 것은 누군가 떨어뜨리려 하기 때문이다. 조금이라도 유명해지거나 앞으로 나서면 이유 없이 돌을 던지는 사람이 생긴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못나서가 아니다. 볼테르는 사람들은 할 말이 없으면 욕을 한다 라고 말했다. 가진 수단으로 누군가 자신을 헐뜯더라도 같이 대응하거나 더 모질게 하거나 해쳐서는 안 된다. 그들의 비방과 비난에 맞대응하는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바다. 이런 방식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다. 조금이라도 유명해지거나 앞으로 나서면 이유 없이 칭송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다. 만약 그들의 호의와 애정이 깊고 다정해도 가벼이 그들 가운데 상석으로 올라서면 당신의 작은 실수 하나로도 그들의 호의는 적의로 변할 것이다. 무조건적인 칭찬이나 호의는 무조건적인 비방이나 비난과 뿌리가 같다. 그것이 무엇이든 과한 것은 나쁘다. 칭찬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주역에 잠용물용이란 말이 있듯이 세상을 급히 바꾸려 하거나 자신의 이름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 나의 올바름을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억울해하지도 말고 자신의 도리에 맞는 일에서 즐거움을 찾으면 남의 칭찬과 비난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바꿀 이유가 없어진다. 위대한 사람은 비범한 원리를 찾았다고 하거나 뛰어난 행동으로 남들을 현혹시키지 않는다. 남들보다 잘하려는 마음보다 지금의 나보다 잘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위대함은 평범함 속에 숨어 있다. 따라서 자신을 위대하게 보이려는 행동을 하지 않게 된다. 위대하고 훌륭해 보이려고 하는 행동 자체가 졸렬하고 유치해 보임을 알기 때문이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현실 속에 살면서도 현실 속에서 벗어나 아량곳하지 않고 의젓한 상태, 즉 초연한 삶을 즐길 수 있다. 그것은 한 인간이 누리는 가장 완벽한 자유이며 가장 멋진 인간으로 사는 길이다. 실수에는 사과하라. 그리고 어떤 것도 어기지 말라. 세상에는 크게 세 가지 법이 있다. 일반적인 민사와 형사인 세상의 법이 있고 사회의 통속적인 규범을 다루는 도덕적인 법이 있다. 또 이 세상의 인과관계를 다루는 자연의 법이 있다. 그것이 크든 작든 어떤 법도 어기지 말길 바란다. 법을 어겨서 생기는 이익보다 손해가 훨씬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민사나 형사 혹은 도덕적 법을 어겼다면 반드시 사과를 해야 한다. 사과는 보통 4단계를 걸칠 때야 비로소 제대로 된 사과가 된다. 첫째,
그 잘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해 내가 무슨 실수를 했는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잘못을 인정하는 일이다. 둘째, 실제로 미안하다는 사과를 정식으로 해야 한다. 셋째,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일이다. 넷째, 과오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다. 다만 용서를 요구하는 운동은 삼가야 한다. 그것은 상대가 결정한 일이지 내가 요청할 일이 아니다. 설령 용서를 하지 않더라도 앙심을 품거나 보상을 미루면 안 된다. 제 잘못으로 상처를 입으신 분이 있다면 너그러운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라고 사과했던 대한항공가의 딸의 사과에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가 담기지 않았다. 그저 용서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사과에는 상대가 마음을 열 수 없다. 진심이 아니란 걸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잘못은 확실하게 인정해야 한다.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 거나 농담이었다 거나 사적인 감정이 있어서는 아니었다 혹은 누가 알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라는 식의 사과는 마치 재수가 없어 그렇게 됐다는 발뺌처럼 들린다. 그 중에서도 가장 최악은 유감이다 라고 사과하는 것이다. 유감이라는 단어에는 주어도 목적어도 없다. 누가 유감인지 무엇이 유감인지 알 수 없다. 잘못 그 자체를 사과해야 하는데 잘못인 것으로 보이는 상황을 사과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 사과 형태 역시 사과받는 사람의 상황에 맞게 해야 한다. 위계에 의한 잘못이나 성범죄 같은 일에 대한 사과라면 상대는 그의 얼굴조차 보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억지로 찾아가 사과를 한다면 사과 그 자체마저 무례로 보일 것이다. 단순히 자신의 죄책감을 덜기 위해 상대가 원하지 않는 사과를 하는 것은 또 한 번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다. 재발 방지 약속과 더불어 적절한 보상으로 자신의 사과가 진지한 것이며 진심임을 밝힐 수 있다. 재발 방지 약속은 반드시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용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사과할 수 있는 자리나 기회를 준 것에 감사하고 용서를 기다려야 한다. 아무리 진지하게 사과를 해도 그가 받은 상처의 크기에 따라 회복에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사과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도 할 일을 다한 셈이라며 자기 스스로를 용서해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사실 마음으로 미안합니다 라고 사과하면 그 순간 상대방의 입장에 감정이입이 되니 미안함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 그것이 진심이라면 이런 사과의 절차나 방식을 암기하고 공부할 필요조차 없다. 마음에서부터 진심 어린 사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건 여전히 상대의 마음보다 내 기분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뜻이다. 버락 오바마는 직원의 잘못을 대신 사과하며 이런 말을 했다. 제가 남 탓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제가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입니다. 책임은 모두 제게 있습니다. 실수를 책임지려는 태도는 사과를 더더욱 의미 있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겁나는 말이 생각나 한마디 남길까 한다. 어쩌면 사과할 수 있는 잘못은 그나마 다행일지 모른다. 세상의 법과 도덕적 법은 사과를 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자연의 법은 사과를 해도 용서하는 법이 없다. 생명을 함부로 하는 일, 자연을 훼손하는 일과 같은 잘못에는 용서가 없고 그 처벌이 확실하며 보상을 할 수도 없기에 대가의 요구가 가혹하다. 다행인 것은 세상의 법과 도덕적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자연의 법을 저절로 잘 지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인간에게 가장 먼 시간은 1분 전이라 했다. 후회할 일을 남기지 말고 살아야 하는 이유다. 솔직함이라는 가면을 쓴 무례함. 사람들은 흔히 솔직함을 정직함으로 착각한다. 솔직은 거짓이나 숨김이 없이 바르고 고듬을 말하고 정직은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고듬을 말한다. 마음이 빠진 숨김 없는 바르고 고듬은 날카로운 부엌칼과 같다. 상대를 위해 요리를 해줄 수도 있지만 깊은 상처를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스스로 생각했을 때 잘못한 것이 없다 해도 자신의 행동으로 누군가 상처를 받았다면 그것은 미안해야 할 일이다.
의도하지 않았다 해도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누군가 상처를 받았다면 사과를 해야 한다. 법을 위반하고도 몰랐으니 잘못이 없다고 항변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당신은 참 뚱뚱하군요. 당신은 얼굴이 커서 소처럼 보이네요. 이런 말을 하고도 상처를 줄 의도가 없었으니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나는 그런 말을 들어도 기분 나쁘지 않은데 당신은 왜 그러느냐고 다그쳐서도 안 된다. 그것은 정직도 솔직도 아니고 그냥 무례다. 내가 왜 남의 감정에까지 사과를 해야 하느냐고 당돌이 되묻는 사람도 있다. 장담하건대 이렇게 무례한 사람은 누군가 자신에게 같은 행동이나 비슷한 말만 해도 광분할 사람 중에 하나다. 남의 입장에 한 번도 서보지 않았으니 모든 기준이 자기 중심인 탓이다. 나의 행동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몰랐다고 모든 것이 용서되거나 이해받지는 못한다. 칼을 휘두르고 놀다가 남에게 상처를 입혔는데 그럴 의도가 아니었으니 미안한 마음이 없고 사과할 생각도 없다는 것과 같다. 마음도 몸처럼 상처를 입고 그 상처의 흔적이 오래 남는다. 솔직함에 마음이 빠지면 말은 칼이 된다. 남을 이해하면 나의 실수가 보인다.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됐다면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당신이 그것을 충고로 부르던지 고언으로 부르던지 농담으로 부르던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부르던지 상관없다. 설령 당신의 말이 요점을 담아 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믿더라도 상관없다. 당신이 틀려서가 아니라 상대가 상처를 받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충고는 상대가 원할 때 하는 것이고 상대가 원하지 않은 충고는 참견일 뿐이다. 그저 생각나는 대로 뱉는 말이거나 이번 기회에 의젓함을 보여 잘난 척하려는 의도다. 때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상대를 끌어들이려는 욕구가 태반이다. 설령 진심을 담았다 해도 그것이 사실인 경우는 드물고 사실이라 해도 딱히 도움이 되는 경우는 더 드물다. 그러니 충고는 상대가 진심으로 원할 때만 해야 하는 일이다. 이제 원하지도 않은 충고라는 명분으로 상대의 마음에 칼처럼 휘두르는 일이 없길 바란다. 흔히들 솔직하다면 모든 것을 용서받을 수 있다고 여긴다. 그러나 솔직함이야말로 가장 주관적인 가치다. 솔직함은 자신의 판단일 뿐이다. 당신은 게으르다. 왜 그렇게 오만해요? 학교를 고등학교밖에 안 나오셨다고요? 2번이나 이혼하셨다고요? 아이를 왜 그따위로 가르치셨나요? 피부가 엉망이군요. 아니 머리를 누가 이렇게 잘랐어요? 패션 감각이 형편없군요. 이 음식은 맛이 없어. 너는 그 얼굴에 밥이 넘어가니? 같은 모든 말은 그저 의견일 뿐 사실이 아니다. 누구나 의견은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을 밖으로 내놓을 때는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해야 된다. 의견은 진실일 수 없고 진실이라도 마음을 담지 않은 것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이다. 무례함은 모든 진실조차 날려버리는데 의견 따위야 말할 것도 없다. 언제부터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을 솔직하다고 말하게 됐는지 모르지만 솔직함이 제대로 대우를 받으려면 예의를 차리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할 것이다. 솔직함이 제대로 사용되는 유일한 경우는 자신에 대해서 말할 때다.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거짓과 숨김이 없이 바르고 곱게 말하는 솔직함은 칭찬받을 만하다. 하지만 내 가슴을 내가 들여다보고 내 고추를 내가 쳐다보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며 그걸 아무데나 내놓고 다니고 흔들면서 남들과 비교하는 것은 솔직함이 아니다. 그것이 자부심일 수도 있고 자랑일 수도 있지만 밖으로 내놓는 순간 다른 사람에게는 평생 상처가 될 수 있다. 자신이 솔직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은 주위에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자기 검열을 다시 하길 바란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정직하고 근사한 사람이 아닐 수 있다. 오히려 당신은 무례하고 버릇없는 사람일 수 있다. 보답을 바라지 않는 선행의 가치.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실망하는 이유는 기대있기 때문이다. 남편에게 실망하는 이유는
자기가 기대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친구에게 실망하는 것은 내가 그려왔던 친구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편이 변한 것도 아니고 친구가 변한 것도 아니다. 남편이나 친구에게 베푼 정성이나 신의가 보답으로 돌아오리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나는 직원들에게 정을 주고 정성을 들였다가 실망하는 경영자들을 많이 봐왔다. 그들의 정성은 처음부터 대가를 바라고 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직이나 추가 보너스를 요구하면 엄청난 실망감과 상실감을 느낀다. 이렇듯 대가를 기대하는 모든 선행은 실망하기 마련이다. 대가를 기대하는 순간 선행은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 아이가 자라면 효도하길 기대하며 기저귀를 갈아준다든가 이 아이가 뛰어난 인물이 되어 내 자랑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나 내가 못한 공부의 한을 풀어 자신이 가지고 싶었던 직업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의 학비를 벌고 있다면 그 역시 실망하게 될 뿐이다. 선행은 그 선행으로만 끝나야 한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그 키우는 재미로 보상이 끝나야 하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 친구에게 생일 선물을 주었다면 내 생일에 그만한 것이 돌아오리라는 기대를 갖지 말고 그가 기뻐하는 모습으로 만족해야 실망이 없다. 나는 사업가들을 돕기 위해 강연도 하고 수업도 하고 따로 만나 상담도 한다. 그들이 잘 만들고 잘 팔고 돈을 잘 관리하는 것을 가르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 사회에 내가 할 수 있는 봉사는 사장을 가르치는 사장이 되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을 가르치며 내 개인적 사업 노하우를 비롯해 모든 사업의 비밀과 과정을 공개한다. 1년에 150시간 정도를 대학에서 사업가들을 가르치는 일로 봉사를 하고 해마다 수천 명에게 강의를 한다. 비행기표조차 스스로 지불해야 할 때가 거의 대부분이지만 오히려 그렇게 할 수 있는 내 상황이 즐겁다. 이렇게라도 사업가들을 돕는 이유는 그들과의 합작, 창업, 투자 때문이 아니다. 사회에서 선의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업가들이 많이 나타날수록 세상의 근간을 실제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더불어 대가를 바라지 않으니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을 안다. 지속적인 행복은 기대와 더불어 이기적인 집착을 기꺼이 포기했을 때 찾아온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이 없고 상실의 고통을 느낄 이유도 없다. 모든 것은 언젠간 당신을 떠나게 된다. 내가 가르친 사업가들이 더 큰 사업가가 되어 나의 가르침을 부정하거나 있더라도 분노하거나 실망하지 않는다. 기대하지 않을 때 비로소 행복만 남게 됨을 나는 안다. 결국 기대하지 않는 것이 최상의 공식이었다. 대가를 기대하지 않은 선행은 하나의 작은 선행만으로 그것을 받은 사람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다수가 또 다시 대가 없는 선행을 하게 돼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반면 욕심이 담긴 많은 선행은 예외 없이 그대로 사라진다. 진실한 선행이야말로 다른 선행을 불러낸다. 어떤 보답도 원하지 않고 행한 선행은 당신의 삶에 진정한 삶이라는 최고의 선물로 보답할 것이다. 인생 어느 모퉁이에서 깨달음의 순간. 신을 닮은 인간, 결국 인간도 신이다. 각 나라나 문명권이 표현하는 신이란 조물주 혹은 천주를 의미한다. 국어사전에서 신은 종교의 대상으로 초인간적, 초자연적 위력을 가지고 인간에게 화복을 내린다고 믿어지는 존재로 정의되어 있다. 흔히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로 표현되거나 우주 만물을 창조한 무엇을 감히 헤아려 이름 지을 수 없기에 단지 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래서 인격적 신을 섬기지 않는 믿음도 있다. 나는 한때 보수적이며 원리주의적인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 미국으로 이주한 후에도 같은 교단에 들어갔으나 같은 교단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절대적으로 믿었던 교리와 행위가 미국에서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 있었다. 그 점에 의문을 가진 나는
언어 문제를 핑계로 내가 가진 신앙을 재점검하는 기회를 가지기로 했다. 어느 기독교의 종파가 옳은가가 아니라 어느 종교가 참인가를 넘어 종교 자체가 참인가를 놓고 숙고하던 날들이었다. 인생에서 그렇게 깊이 고민하기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신에 대한 고민은 사업으로 복잡 다단했던 시절에도 계속됐다. 이 문제가 내 인생 전체의 가장 큰 해결점이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진지한 고민과 기도와 명상의 시간을 3년 넘게 가진 어느 날 밤, 퇴근해 집으로 들어가다가 주차장 안에서 순간 설명하기 어려운 해탈의 그 무엇을 경험했다. 내 나이 33살쯤 무렵이었다. 그날로 나는 다니던 교회를 그만두었다. 바로 그날부터 예수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예수가 믿었던 신앙으로 내 믿음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같은 신앙생활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고 오랫동안 그 이유조차 묻는 사람이 없었다. 겁나지 않느냐는 질문도 받았다. 그러나 겁이 나지 않았다. 신이 존재하고 그 신이 내게 자유의지를 부여했다면 내 자유의지로 충분히 고민하고 공부하고 숙고한 후에 내린 결정이었다. 그러니 내 자유의지를 당연히 인정해 주실 것이다. 만약 자유의지를 허락하지 않은 신이라면 내 결정은 이미 그의 결정이나 마찬가지다. 그의 결정에 따랐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든 내가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에 두려움이 없어져 버렸다. 흥미로운 것은 그날 이후 예수를 신으로 모실 때보다 더 사랑하게 되었고 종교로 기독신앙을 받아들였을 때보다 더 내밀한 행복을 느끼게 되었다는 점이다. 나는 온전한 자유를 느꼈다. 예수는 종교적 압박과 정치적 고난에 쌓여있던 유대인에게 신이란 징계하고 벌주고 죽이시는 분이 아님을 가르쳤다. 오히려 아버지와 같이 자애로운 사랑의 상징임을 알리기 위해 실제로 아버지로 불렀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라는 가장 큰 율법으로 모든 율법을 대체하려 했던 사람이다. 이것을 가르치고 설파하면 유대 권력과 정치 권력의 목숨이 사라질 것을 알면서도 굳건히 사랑의 길을 가신 분이다. 그가 신이 아니라 해도 그 행위에 대한 가치가 전혀 손상되지 않음을 알게 된 것이다. 나는 그날 주차장을 빠져나오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 다른 인종, 다른 정치적 신념, 가난한 자, 게으른 행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내 기준에서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모든 것에 대해 관용과 이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것이다. 함부로 판단하고 이것은 틀렸다, 잘못됐다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바람난 여자, 동성애자, 무례한 사람, 게으름으로 가난하게 된 사람조차도 그들의 성장 환경, 사회적 구조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를 구할 부분들이 있음을 본 것이다. 예수가 왜 바닥에 내려앉은 사람들에 대해 애정을 가졌는지 알 수 있었다. 예수에 대해 신앙이 아니라 예수가 가졌던 신앙을 받아들인 순간 나는 오히려 종교 너머의 예수를 만나게 된 것이었다. 예수는 신이 아니어도 신이었다. 결국 예수가 날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감당해야 할 일이었다. 그때래야 비로소 긴 역사로 이어진 율법과 정형화된 종교에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종교는 공포를 팔아 생존한다. 지옥, 천둥, 일식, 지진, 죽음 등은 종교를 유지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들이다. 하지만 인간의 인식과 인지 능력이 향상되고 과학 발전이 이어지며 종교의 자리는 위태로워졌다. 그렇게 종교는 윤리적, 도덕적 방향으로 재정립을 해가며 자리를 옮겨갔다. 모든 종교의 탄생과 발전은 바로 이런 형태로 이어졌다. 그러나 나는 종교가 윤리적인 것과 도덕적인 문제를 구별하지 못하고 성과 악을 명쾌하게 나누지 못하는 문제를 많이 봤다. 종교가 위험한 상태에 빠진 것이다. 그날 이후 형상을 갖추고 인격적 개체를 갖춘 신을 찾는 일을 멈췄다.
자연이 하는 일이 가장 도덕적이며 우주의 법칙이야말로 신의 법칙이고 윤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미 유형의 우주를 창조한 무형의 원리, 이치, 법칙을 신이라고 부른다고 해도 큰 무리가 없었다. 오히려 나는 신이란 노자의 도와 자연이 어우러진 천지불인과 스스로 그러함의 상태가 더 신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하늘은 관여하지 않으므로 가장 효율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인지하지 않으므로 가장 인지함을 나타내고 사랑하지 않으므로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며 이 모든 것을 스스로 그러함으로 모든 우주를 운영하는 것이다. 종교를 통한 율법과 계명과 의식을 통해서는 절대 전 우주를 이렇게 틀림없이 운영하지 못한다. 이와 동일한 의미의 구절이 불교 경전 금강경에 나온다. 만약 색으로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구하면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함이라. 능히 열애를 보지 못하느라. 부처라는 이름도 부처라는 어떠한 모양도 참다운 부처가 아니라는 말이다. 선불교 6대 조사인 해능은 금강경의 이 구절을 듣고는 곧바로 깨달음을 얻었다고 알려졌다.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니 만약에 모든 상이 형상이 아님을 안다면 바로 열애를 보게 될 것이다. 불교의 스승 파드마 삼바바는 티벳 사자에서에서 이렇게 말한다. 이들 여러 세계들은 그대 자신의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신들 역시 다른 데서 오지 않는다. 그들은 영원한 세월 이전부터 그대 자신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었다. 이 사실을 깨달으라. 나는 마음과 빛의 주인이니 위협을 쌓고 기적을 보이면서 세상의 신들에게 의지하지 않노라. 인간은 이미 인식과 사고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우주 창조의 이치,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할 능력이 뇌 속에 담겨 태어났기 때문이다. 이것만으로도 인간 내부에 이미 자기의 신성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예수가 사람이라도 그 신성이 내게서 사라지지 않았듯이 형상을 한 신이 없더라도 이 우주를 하나의 의미 있는 완전체로 만들어낸 힘을 신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가 없었다. 형상을 가진 창조주로서의 신보다는 이성을 깨친 인간이 본질적 의미로 신에 더 가깝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의미를 확장해 보면 종교에는 교리나 계명이 있을 수 없으며 선행과 음덕을 통해 스스로를 지각해가는 과정 자체가 종교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영원한 쾌락, 즉 천국에 이르는 길이고 지금 이곳이 천국이라는 뜻이다. 도덕경에는 이런 재미있는 표현이 있다. 그릇은 진흙으로 만들지만 쓰이는 것은 그릇 속에 담긴 비움이다. 교리나 계명 혹은 특정 종교는 하늘을 이해하는 도구일 뿐 그것이 하늘 자체가 아니다. 지금의 종교들은 그 두께를 중심까지 키워낸 그릇과 같다. 안에 넣을 자리를 만들지 않고 수없는 규칙과 계명과 잡다한 의식과 예배 방식으로 두께만 존재하고 비움 없는 그릇을 만들어냈다. 그릇을 깨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우주의 원리나 신의 속성을 이해할 수 없는 지경으로 달아나 버린 것이다. 오늘 9월에 가는 가을 하늘이 참 아름다웠다. 하늘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늘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까닭이다. 내 인지 능력이 왜 하늘이 존재할까? 묻는 순간 하늘이 존재하게 된 것이다. 질문을 갖는 순간 온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존재한다. 내가 있기에 세상이 존재함을 알게 되고 나는 생명이 있기에 존재함을 알게 되며 내가 곧 저 하늘이고 하늘이 곧 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 순간 이 세상 만물은 어떤 차이도 없다는 것을 느끼고 너와 내가 이곳과 저곳이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불교 예불시에 시방 3세 제망 차례 상주일체 불타야중 이라는 구절이 있다. 이는 이 세상 그 언제 그 어느 곳에서도
부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없다는 말로 모든 시간대와 모든 공간대에 부처님이 항상 계신다는 뜻이다. 우리는 누구든 부처가 될 수 있기에 내가 곧 시공 전체의 우주일 수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 천국이 여기다. 그리고 내가 신이다. 풍현심. 기라는 아름다운 동물이 있었다. 이 동물은 발이 하나였다. 이 동물은 발이 하나밖에 없기에 발이 100여 개 되는 지네를 부러워했다. 지네는 발이 없는 뱀을 부러워했다. 발이 없어도 잘 돌아다니는 뱀이 부러웠다. 뱀은 어디든 갈 수 있는 바람을 부러워했다. 바람은 가지 않아도 멀리 볼 수 있는 눈을 부러워했다. 눈에게도 부러워하는 것이 있었는데 보지 않고도 무엇이든 상상할 수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마음을 부러워했다. 하지만 최고의 부러움을 받고 있는 마음은 형체와 형상을 가진 아름다운 동물 기를 부러워했다. 이 이야기는 장자 추수편에 소개된 풍현심이란 제목의 바람은 마음을 부러워한다는 뜻을 가진 내용이다. 세상이 힘든 이유는 욕심과 부러움 때문이다. 만족은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느끼는 감정이 아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과 권력이 있어도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알렉산드로스는 불과 20살의 왕이 됐다. 알렉산드로스는 20대를 서남아시아와 북아프리카 지역 정복 활동으로 보냈고 그의 나이 30에는 그리스, 이집트, 인도 북서부에 이르는 서양의 전례가 없던 대제국을 건설했다. 그는 전투에서 한 번도 패한 적 없는 명장이었다. 그 자신감으로 세계의 끝까지 정복하겠다는 욕심에 인도를 침공했으나 병사들의 반발로 중단되었다. 결국 바빌론에서 사망했다. 서양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자였던 그도 결국 욕심을 멈추지 못하고 그의 왕국과 함께 사라졌다.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재물과 권력을 가졌던 알렉산드로였지만 만족을 배우지 못한 것이다. 아무리 부자라도 나보다 더 큰 부자는 어디에나 있고 설령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돼도 매년 부자 순위는 달라진다. 부자도 재력뿐 아니라 권력, 인기, 명성, 권위도 부러울 수 있으니 스스로 만족을 배우지 못하면 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만족하는 순간 비교할 이유가 없어져 굳이 명품으로 자신을 치장하지 않아도 스스로 가치가 생긴다. 오히려 소득이 높아지면 자신을 명품으로 치장할 의미가 없어져 오히려 브랜드 로고 없이도 훌륭한 제품을 선호하게 된다. 나는 사업 규모가 제법 성장한 후에도 중고 포드 F150 픽업 트럭을 타고 다녔다. 직원들은 보상받은 BMW를 타고 다녔다. 저 회사가 괜히 직원들에게 호기를 부린 것이 아니냐는 주변의 눈총을 받았을 당시는 픽업 트럭이 창피했었다. 하지만 나중에 사업이 더 번창해 현금으로 커다란 사업을 사고 재력을 비교할 만한 주변인들이 사라지고 나니 오히려 이리저리 찌그러진 트럭을 타고 다니는 것이 자랑으로 바뀌었다. 나는 아직도 가끔 중고 트럭을 타고 다닌다. 지금 당장 포르쉐나 에스턴 마틴을 살 수 있으니 다른 사람과 경쟁할 이유가 없어졌다. 만족하지 못하면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높아도 행복할 수 없다. 나보다 부자는 여전히 많고 나보다 현명한 사람 또한 많으며 나보다 건강하거나 젊은 사람은 계속 늘기 때문이다. 부러워만 하면 자존감도 떨어진다. 자신을 자책하기 바쁠 뿐이다. 비교를 중단하고 욕심을 버리는 순간 만족과 행복이 손을 잡고 들어온다. 미국 작가 티모시 페리스가 쓴 4시간이라는 책에 멕시코 어부의 행복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생활에 만족하기에 천국에 살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다. 여기에 내용을 소개한다. 뉴욕의 사업가가 코스타리카 해변으로 휴가를 떠났다. 노을을 보며 거닐다 해변의 한 어부로부터 물고기 몇 마리를 샀다. 물고기가 너무 맛있어 그 다음날 다시 그곳을 찾았으나 어부는 물고기가 떨어졌으니 내일 다시 오라며 거절했다. 사업가는 어부를 이해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맛 좋은 물고기를 매일 몇 마리만 잡아서 팔고 있다니. 사업가가 어부한테 물었다. 물고기를 더 많이 잡아 팔면 더욱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텐데요. 어부가 말했다.
글쎄요, 저는 아침에 충분히 잠을 자고 잠을 깬 뒤 아이들과 놀다가 한두 시간 정도 물고기를 잡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뒤 잠깐 낮잠을 자고 이른 저녁이 되면 가족들과 즐거운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마을에 나가 술을 마시고 기타를 치며 친구들과 노래를 부릅니다. 제 삶은 충분히 만족스럽고 행복합니다. 사업가는 어부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저는 뉴욕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버드에서 MBA를 받았고 사업이나 마케팅은 자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도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 지금보다 행복한 내일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물고기를 잡는데 더욱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어부가 의아해하며 그 이유를 물었다. 그 다음은요? 당신이 고기를 많이 잡으면 여유 자금이 생겨서 큰 배를 사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 여러 척의 배를 가질 수도 있고 다른 어부들에게 돈을 받고 대여할 수도 있습니다. 한 5년쯤 지나면 돈을 많이 벌어 가공 공장도 세울 수 있고 당신 이름의 브랜드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요? 돈을 많이 번 뒤에는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로 이사를 가는 겁니다. 그쯤 되면 당신은 사업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회장을 하면 됩니다. 당신은 20년 내에 억만장자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요? 그런 다음에는 뭘 하죠? 억만장자가 되면 여생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멕시코의 한적한 해변에 별장을 짓고 가족들과 여유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매일 충분한 잠을 자고 아이들과 즐겁게 놀아줄 수도 있고 배부르고 졸리면 낮잠을 자도 됩니다. 푸짐한 저녁 식사를 한 뒤에는 마을에 나가 술도 한잔하고 친구들과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평안한 여생이죠. 어부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다. 여보세요, 사업가 양반. 당신이 보다시피 나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 글이 주는 교훈은 모든 행복은 상대적이며 자기 안의 결정에 따라 존재한다는 것을 말한다. 나는 세월이 가면서 더 행복해짐을 느낀다. 시간이 흐를수록 재산이 늘어서도 아니고 명성과 권위가 높아져서도 아니다. 가령 복권에 당첨되거나 승진, 합격 같은 좋은 일이나 주변인의 사망, 실패, 부상 같은 나쁜 일이라도 3개월 이상 우리의 행복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조사됐다. 행복은 스스로의 자각이다. 행복은 외부의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자각에서 온다. 이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져도 여전히 불행해진다. 현대 자본주의의 창시자 아담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다. 인생이 비참하고 무질서해지는 까닭은 선택한 것과 포기한 것의 차이를 과대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좋은 것이야 있겠지만 지나친 열정으로 신중함이나 공정함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거나 과거 실수에 대한 부끄러움, 잘못에 대한 후회로 마음의 평화를 잃을 만큼 가치 있는 일은 없다. 가진 것과 갖고 싶은 것의 차이를 크게 느끼면 불행을 느끼기 마련이다. 꿈은 그를 행복하게 하지만 꿈에 이끌려가면 꿈도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 지나친 바람이나 걱정이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행복을 사라지게 만든다. 행복은 스스로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니 결코 외부의 조건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지 않길 바란다. 내가 지금 충분히 행복을 만끽하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내가 가진 것이 행복의 근원이 아니라는 자각을 얻고 난 후에 생긴 자유 덕분이다. 삶이 내게 준 독은 언젠간 항생제가 되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톡스는 일종의 독이다. 얼굴의 주름을 없애는 성분으로 알고 있는 보톡스는 상품명이다. 성분은 보툴리눔 톡신으로 근육 수축 주사제의 일종이다. 보툴리눔 톡신은 상한 통조림에서 생기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라는 박테리아가 만든 독소다. 식중독을 일으키거나 생화학 무기 제조용 독소가 약으로 쓰이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사시치료에 사용됐다. 1000배로 희석해 주사하면 눈 근육의 비정상적인 운동이 멈추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 독소를 근육에 주사하면 신경 전달 물질을 막아 근육의 움직임을 일정 기간 마비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특이성이 미용 시장에 유용할 것을 알아챈 미국의 제약회사가 보톡스란 이름으로 허가를 받았다. 그리고 1990년부터 성형외과에서 눈가 주름을 없애는 미용 목적으로 사용됐다. 독이 약이 된 경우다. 치매로 불리는 알츠하이머 병의 원인 중 하나는 아밀로이드반이라는 독성 단백질에 있다. 몇몇 과학자들은 뱀의 독에 그 독성을 단백질을 제거하는 답이 있다고 밝혔다. 그들 연구진은 남아메리카와 중앙아메리카에 서식하는 살무사의 독에서 이 분해 효소를 찾아냈다. 그리고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는 효소의 합성 분자를 개발했다. 초기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생긴 셈이다. 그들의 연구는 최근 세계적 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츠에 실렸다. 성공한다면 독을 독으로 치료하게 된 경우다. 인체에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알레르겐을 제거하고 치료 물질만을 정제하여 만든 주사액이 봉독이다. 꿀벌의 독을 이용한 것이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한 오래된 치료법 중의 하나다. 봉독요법은 국제적인 표준 치료법으로 만성 통증과 면역 질환을 치료한다. 봉독은 항생제 약 100배의 소염 진통 효과가 있다. 혈관을 따라 독이 퍼지는 뱀독과 달리 봉독은 신경 주위를 따라 흘러 통증을 없애주는 효과가 있다. 독 자체가 약인 경우다. 비상 역시 독이다. 사극에 나온 하얀 그릇에 담긴 사약은 비상이 원료로 비소 화합물인 3산화 비소가 곧 비상이다. 적은 양으로도 사람의 목숨을 해칠 수 있으며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비상은 한편으로 약이다. 극소량의 비상은 오래전부터 질병 치료에 쓰였다. 서양에서는 성병 치료제의 특효약으로 쓰였고 흰 피부를 만들기 위한 화장품으로도 사용되었다. 미국에서는 비상을 골수암 치료제로 승인하기도 했다. 비상은 제대로 쓰면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 이독 제독인 셈이다. 사실 인생에서 모든 실패는 독이다. 어떤 실패는 성공의 발판이 되기도 하고 어떤 실패는 도움이 되기도 한다. 어떤 실패는 실패 자체가 성공이다. 실패는 실패를 어떻게 재사용하느냐에 따라 독 혹은 약이 된다. 나는 여러 번의 내 실패를 기억하고 있음에 감사한다. 그런 실패가 없었다면 지금 내 인생에 많은 면역체계를 갖추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한 방을 노리는 급등하는 비즈니스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급등하는 신제품, 급등하는 주식, 급등하는 부동산 시장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빨리 익으면 빨리 썩고 빨리 피는 꽃은 빨리 지고 빨리 붙는 불은 빨리 사그라지기 마련이다. 그런 사업들은 어디가 벼랑인지 모르고 달리는 차에 올라탄 것과 다름없다. 그리고 독을 마시는 것과 다름이 없다. 내 나이 30대에 하루 저녁에 1년 수입을 벌어내던 선물과 주식 거래라는 독을 마셨다. 겨우 살아남은 뒤에는 근처도 가지 않은 벼랑이 되었다. 대박 투자로 돈을 번 사람은 늘 대박만 찾다 빈털터리가 된다. 그렇게 번 돈은 돈 자체에 무게감이 없어 공중으로 사라지고 만다. 순간의 행운을 쫓는 사업가는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나는 모두를 만족시키고 모두에게 사랑받는 일에 대해서도 관심을 버렸다. 이를 그르치고 자존심에 상처받는 독을 마셔봤기 때문이다. 나는 내 기사의 댓글이나 비난 혹은 칭찬에 둔감하다. 그런 것들은 나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던진 돌과 같다. 그러니 일부러 달려들어 내 얼굴에 돌을 갖다 댈 필요가 없다. 누군가 수근거리는 말 따위 역시 내가 들을 말이 아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 뒤에 있는 것이다. 남들의 비난과 비평에 자신을 흔들리게 두지 마라.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다. 다른 사람이 하는 소리는 그 사람의 의견일 뿐 사실이 아니다. 누가 내 부모를 어떻게 이야기해도 내 부모는 내가 제일 잘 안다. 이러쿵저러쿵 아는 체 해봐야 소용없다.
내 부모는 내가 제일 잘 알기 때문이다. 하물며 평생 알아온 내 자신의 평가를 왜 의견이 아닌 사실로 받아들여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믿는가. 내가 가진 많은 소신은 과거 실패로부터 생긴 덕분이다. 독은 독으로만 이해하면 독이 되지만 약으로 쓸 때는 항생제가 된다. 결국 용도를 결정하는 것은 자신이다.